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준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바로 집단에서 나타나게 된다. 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보다는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어떤 특징을 보여준다입니까? 어떤 이기주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집단에서 나타나게 된다. 자,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개인의 이상적인 능력. 자, 기억을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개인의 이상적 능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이기적 면모를 제어할 수 있다, 억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이상적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는 충동 간의 갈등, 특히 사회 집합적 충동 간의 갈등을 막을 만큼 충분한 억제력을 반드시 제공해 주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인이 이기적 측면보다는 이타적 측면이 많은 이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성적 능력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집단 안에서의 개인이 이런 이기주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이성적 능력의 발현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장은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니부어의 사회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윤리의 특징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니부의 입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답률이 한 60% 정도 되는 문제인데 답을 잘 찾아준 것 같습니다. 다들 잘 풀고 있지요? 여러분들을 믿고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사회는 이타심보다는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다. 자, 요게 한 4, 5년 전에 그 모의고사를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때 꽤나 많은 학생들이 틀렸었습니다. 그때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안내되어 있었냐면은 바로 개인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과 사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을 나누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을 가리켜서 이타심 또는 선의지 또는 양심과 같은 도덕적 측면에 대해서 접근했다면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이상은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지요? 그래서 1번은 굉장히 처음 출제되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사회는 그러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뭐지? 했는데 수능 특강에서 정의로 안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수능에서 치는 생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거의 틀리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억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자, 두 번째, 개인적 양심의 도덕적 통찰은 정의 실현에 기여하지 못한다. 자, 개인의 도덕적 또는 개인의 양심적 도덕적 통찰도 정의 실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댔습니까? 일부 역할을 수행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사회 구조 그리고 제도의 개선, 즉 이 사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 강제력과 또는
외적 강제력. 자, 그리고 선생님 플러스 알파라고 필기를 해줬을 것인데 여기서 얘기된 것이 바로 개인의 도덕성이나 이타심이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쓰고 되는 것.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사회 정의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 실현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 도덕적 설득과 강제력 사용은 병행될 수 없다. 도덕적 설득 여기 나와 있지요. 이것이 도덕적 설득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설득의 영역이 될 것이고 강제력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여기 해당되겠지요. 병행될 수 없다.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잘못되었습니다. 자, 집단이 작을수록 그 집단의 이기적 경향. 자, 그 이기적 경향이란 것은 어떤 그 집단이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집단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집단의 이익은 결국 무엇과 관련되겠습니까? 집단의 규모나 권력, 즉 힘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어떨수록 클수록 그 집단은 그 집단의 충분한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이기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집단들의 관계는 항상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윤리적이다. 자, 집단과 집단 관계는 정치적 관계 그리고 힘이라는 이런 권력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과 집단의 관계는 무엇과 무엇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익과 이익이 부딪히는 관계, 힘과 힘이 부딪히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무엇이 되겠다? 1번이 되겠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다행히 정답률이 87%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 되겠지요. 자, 개인은 무엇을 통해 이성적 능력을 통해 정의감을 길러나갈 수 있고 이기적 성향을 정화시킬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의미한 정의감이라는 것은 바로 양심이나 선의지 같은 덕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기적인 성향을 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사회와 사회 집단들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차원과 비교했을 때는 이런 양심과 선의지가 훨씬 획득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집단이 크면 클수록 그 집단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점점 강화된다? 이기적으로 변모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관점 되겠습니까? 2부의 관점이 되겠죠. 자,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에 비해서 우월합니까? 오히려 더 열등하고 낮죠. 그래서 우월하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집단의 요구. 여기서 의미한 요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양심간에는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기적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는 그 이익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집단에 대한 헌신이 집단 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히 생년한 친구들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집단이라는 표현을 국가라는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럼 국가에 대한 헌신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애국심이 되겠죠. 애국심은 본인의 나라에 해당되는 그 이익을 위해서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집단 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그 이익이 어떤 것과 부딪힐 때 다른 나라와 부딪힐 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나쁜 또는 이기적이거나 또는 비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원래 유럽은 어떤 조직이 되겠습니까? 원래 유럽은 EU죠. EU에서 유럽 공동체로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번 코로나 빵 터지면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국가가 이탈리아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달라 했는데 그 주변의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의 어떤 코로나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열려있던 국경을 닫아버린 것이죠. 이탈리아의 어떤 도움 요청 그리고 기존 유럽 공동체다 했던 그런 협약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 한번 출제되어서 그때 좀 이렇게 출제 오류가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은 정도로 굉장히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집단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 집단이 만약에 국가라면 이러한 집단에 대한 헌신은 애국심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애국심은 자국에 해당되는 이익을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집단 간의 힘의 불균등한 분배가 부정의에 지속되는 원인이 된다. 집단 간의 힘이 균형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리고 그 힘이 이루어져서 견제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균형이 이루어지겠지만 어떤 집단은 힘이 세고 어떤 집단은 힘이 약하면 결국 그 힘이 강한 쪽으로 무엇이 많이 이쪽으로 무엇이 그럼 이쪽에서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 내의 혼란과 갈등에 의해서 바로 부정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부정의가 지속되는 원인이 된다. 세 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뭐가 되겠다?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이 상당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 간의 관계를 순전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에 의해 확립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개인들 간의 관계는 도덕적일 수도 있고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에 의해서 확립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개인들,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이러한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이 되겠습니까? 도덕적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로 구성된 집단들과 관계는 이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들일지라도 이러한 집단들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어떤 관계다? 정치적이다. 왜 정치적이냐?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힘의 비율에 따라서 무엇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이 되겠습니까? 니부어의 관점이 되겠죠. 자,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행위의 도덕성에 결정할 수 있다. 자, 사회윤리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윤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회 구조와 제도에 의해서 인간 또는 개인의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행동과 어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도덕적 행동과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 관점은 무슨 주의의 관점이 되겠습니까? 사회윤리의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선 문제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선의지 함량만으로도 선의지 함량이라는 것은 누구의 측면이 되겠습니까? 개인의 측면이 되겠죠. 자, 개인의 측면만으로도
집단 간의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개인의 선의지의 함량은 무엇은 될 수 있지만 플러스 알파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회 내의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슨 윤리가 되겠습니까? 사회윤리가 되겠죠. 이 측면은 무슨 윤리가 되겠습니까? 개인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성은 개인의 도덕적 함량과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될 수 있다. 자, 이 문제의 정답률은 56%입니다. 그러면 1번에 선택한 친구들이 40%고 2번을 선택한 친구들은 56%입니다. 그러면 기업과 이해를 이제 이 문제에서 다시. 자, 보기 1번과 2번을 선택한 친구가 40%고 미안합니다. 자, 기업과 니은을 선택한 친구가 40%, 기업과 니은과 리을을 선택한 친구들이 56%입니다. 그럼 무엇에 갈렸다는 뜻입니까? 리을에 갈렸단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봤을 때 이성은 개인의 도덕성 함량에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럼 사회 정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회 구조와 제도겠죠. 그럼 이 사회 구조와 제도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힘과 권리와 이익에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정이 이런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부정입니다. 이런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성은 첫 번째 개인의 도덕 함량과 두 번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적어놨잖아.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필요하다?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무엇이 되겠다?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우리 페이지 96쪽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내용입니다. 자, 분배 정의의 의미에서 나와 있지요. 자,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분배적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몫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분배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에 대해서는 선생님 여러분들 1학년 때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도 많이 접하고 했겠지만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고 있을까?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까지 주자? 어떻게 차등적으로 주자?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모든 국민에게 주자로 결정이 났지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분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절대적 평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자,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많고 어떤 사람이 부가 이만큼 있고 어떤 사람의 부는 이만큼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사회 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기본소득이 있어야 된다라고 칩봅시다. 좀 더 차이를 내볼까? 이 사람은 부가 이만큼 있고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부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선이 아니고 재산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사회 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도가 이 정도라면 이 사람은 얼만큼이 남습니까? 이만큼이 남지요. 그럼 이 사람은 이만큼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회 내에서 기본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B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만큼 이만큼 필요한데 B는 이만큼이 어떻습니까? 부족하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만큼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필요란 것입니다. 그럼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만큼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왜? 기본 구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필요에 따른 분배 방식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대우와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어떤 장학금을 준다든가 또는 어떤 학교장 추천서를 써줄 때 누구에게 줍니까? 가장 객관적인 자료, 바로 성적이 되겠죠. 성적이라는 성과, 결과입니다. 즉 어떤 것을 수행했을 때,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얻는 성취 또는 결과가 되겠죠.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얻는 성취와 결과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4가지 절대적 평등, 필요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 평등, 필요, 능력, 업적에 따른 분배에 대해서 어떤 측면과 그리고 어떤 측면이 있겠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법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절대적 평등 나와 있고 필요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입니다. 절대적 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눠주면 그것을 똑같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나에게 똑같이 주기 때문에 나 열심히 안 해도 주구나. 나 열심히 딱히 하지 않아도 어차피 열심히 한 제만큼 내가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산 의욕과 효율성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생산이나 어떤 성과 수준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절대평등이 더 많은 분배의 기준이 된다면 그 사회 내에서는 생산과 성과를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어차피 똑같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회적 부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필요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용이하다.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에 따른 분배의 문제점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내가 가만히 있어봤자 국가나 사회가 내가 가지지 못한 이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적 평등도 역시 경제적 효율성, 생산성, 사회적 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몰락하기도 하고 또는 복지 국가들이 생산력 저하 또는 실업병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정책을 또 제도를 바꾸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능력에 따른 분배의 문제점은 능력은 어떤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까? 선천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적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성취와 결과가 좋으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냐? 이러한 업적이 낮거나 이런 업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즉 사회적 역자를 배려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업적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분배도 많고 분배도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어렵다. 즉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교과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본주의의 사회 특징, 두 번째는 공산주의, 그리고 같은 것이 마르크스의 분배정입니다. 선생님, 공산주의 사회와 마르크스가 왜 분배정이 같습니까?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분배관, 그리고 두 번째 공산주의 또는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분배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사회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지요. 이제는 정말 학교에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얼른 학교에서 만나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제발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만 뉴스를 보니까 어쩌면은 개학을 강행했었다면 정말 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입 중요하지만은 이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이 되어서 아팠던 사람들의 이런 인터뷰를 보면은 대입도 대입이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다니고 또 이렇게 많이 활동하기보다는 또 집에 또 본인들이 공부하는 곳에 꼭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디 나가거나 누군가를 누군가를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꼭 KF94 마이크를 착용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 월요일 날에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공리주의 분배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그리고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